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탁구 함께 치는 형님들과 아우들 더불어서 2박 3일 동안 경상남도 하동 섬진강 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네, 예. 그 모래톱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모래사장이. 거기는 확실히 그 댐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지 그 모래사장이 자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섬진강에 댐이 있긴 있죠. 저기 우나무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 위쪽이죠. 예. 네. 전라북도. 예. 네. 섬진강을 보면서 그 길을 쭉 따라가면서 펼쳐지는 풍경이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그쪽이 평사리, 하동이 평사리,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의 토지의 배경이라고 하죠. 네. 최참판 댁도 다녀오고 청학동도 다녀오고. 아이고, 세상에. 화계장터에 가서 옷도 사고. 그리고 오는 길에 익산에 새로 변장한 미륵사지 석탑도 보고 이병기 선생 생가에 들러서 한잠 자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여행의 백미는 역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먹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먹는 게 받쳐주지 않으면 여행이 별 의미가 없기도 해요. 그럼요. 교수님은 그 하동 가시면 꼭 뭘 드시나요? 그쪽 가시면 일단 제첩국을 먹어야 되는데, 제첩국을 누군가 같이 간 분이 끓여줬는데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못 먹었어요. 아이고, 이런. 대신에 그 산채 비빔밥이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해서 오늘 마침 이 책이 제 손에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잘 알려져 있죠, 비교적. 지금까지 4권이 모두 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각각의 제목은 다릅니다. 원 제목은. 네. 오늘 소개해드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2는 원제가 바람 부는 길에서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피에르 쌍소는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프랑스의 교육 철학자이면서 에세이스트입니다. 피에르 쌍소는 몰라도 느림의 철학 이런 건 어디서 한번 주워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대표적인 그 느림의 철학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예. 너무너무 빨리빨리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요. 느리게 흘러가는 것, 느리게 다가왔다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 경향이 많죠. 강하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민망한 얘기긴 한데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인지 여기 하염없이 걷는 게 그렇게 좋아요. 담배 끊고 난 뒤에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떠돌아다니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구경하고 이런 게 참 좋습니다. 길가에 핀 꽃하고 한참 동안 눈 맞추고 있다가 멍하니 돌아서고 이게 나이가 가르쳐 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제가 처음 간 하동의 구제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 정상까지 못 가고 한 3분의 2까지 갔다가 슬리퍼를 신고 가는 바람에 발가락이 아파서 그냥 내려고 말하는데 바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산책하는 길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 물소리도 좋았고 그런데 갑자기 닥쳐온 더위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몇 구절 오늘 내일 정말 주옥 같은 구절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산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의 산책도 의미가 있고 흥미롭지만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길을 산책하는 것도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여기 이 책 본질적 산책이라는 챕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조금 읽어볼게요. 본질적으로 산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어떤 분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준다. 그가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한 가지 생각을 차츰차츰 전개해 나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입에 올려놓고는
그 단어, 그 문장에 자신이 놀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없이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찾던 결론에 이르기까지 멀리 돌아가게 만드는 옆길로 접어든다. 예. 그는 사람이든 나무든 공충이든 하나의 존재를 독점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호흡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라도 그 주위를 서성거린다. 그는 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얼굴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관찰한다. 그리고 사물들을 소나기에 잡아 넣으려 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쓰다듬기를 좋아하고 그것들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다. 한 문장도 빼놓기가 아까울 정도로 착착 감기는 이 맛이 대단합니다. 본질적인 산책자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죠. 늘 샛길로 빠지고요. 하염없이 길 아닌 길을 돌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어떤 그 사물이든 뭐든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도 자기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 사실 진짜 그 속도는 독점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이 속도와 파시즘은 정확한 함수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게 빨라질수록 파시즘적 열정이 강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속도는 이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적인 노력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모든 걸 질서정연하게 해내야 한다라는 그 명령, 이 명령이 파시즘적 이 욕망 또는 열정과 맞닿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느린 사람들, 느림의 미학 또는 느림의 철학을 일상적인 삶에서 실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파시즘적인 열정에서 비껴나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이런 여행을 떠나면은 가능하면은 뉴스를 좀 멀리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화기가 방정맞게도 꼭 그 뉴스로 우리를 데리고 가곤 해요. 꼭 안 봐야 되는데 꼭 네. 보는 게 문제죠. 들려주는 게. 예. 예를 들면 황아무개라는 사람이 온통 대한민국이 지옥이더라. 뭐 여기저기 살려달라는 구원해달라는 몸부림이 가득하더라. 이런 소리 듣고 나면은 산책하다가 휘청하곤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네. 정말 우리 평화나무의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그 종교적인 그 이분법으로 우리 갈라치기를 하려는 작정인 것 같은데, 그게 뭐 그 사람의 본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박근혜가 말을 많이 안 해서 뭔 대단히 생각이 깊고 굉장히 절제된 언어만 구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 측근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 보면은 라또나 드세요 이 얘기나 맥락도 네. 뭐 하여튼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남발하고 뭐 결국은 네. 개망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뭐 1차원적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도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 토론 붙여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 시켜보면은 단박에 바닥이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 금방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천이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좀 이 방면은 제가 조금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씩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 마디 한 5분, 10분 정도만 얘기해 보면은 다 뽀록이 나죠. 네. 요즘에 뭐 황됐다 이런 말을 쓰던데 황됐다. 우리 김 PD가 자주 쓰는 말 대신 황됐다는 말이 훨씬 더 시적절할 것 아이고,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좆됐다 이 표현 안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수님? 글쎄요. 그런데 훨씬 실감 나는 단어는 역시 좆입니다. 좆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 아니. 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황됐다는 말이 정확할 것 같아요. 황씨 가문에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특정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주 바람과 함께 바람의 길에서 산책을 하는데 그런 뉴스를 툭 던지는 사람이 있어서 산책길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런 여행할 때는 뉴스들로부터 가능하면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책들 좀 많이 읽으면은 저렇게 저렴한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참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깊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이 독서의 이력들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몇 센치 안 되는 혀 가지고 이 말장난하는 것들은 금방
들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또 옆으로 새버렸네요. 예. 한 문장만 더 볼게요. 이 멋진 산행인데, 이 피에르 상소의 에세이집은 몽테뉴부터 시작한 프랑스 에세이 전통이 있거든요. 그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그리고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이 문명에 대한 속도를 향해 내달리는 속도 지상주의적인 현대 문명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있고요. 멋진 산행이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구제봉이 오르면서 연상했던 글이기도 한데 잠깐 볼까요? 예. 길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는 세상이 끊임없이 말을 걸면서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숲과 초원과 돌이 부르는 거친 소리를 들으며 나 또한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 걷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공기와 불과 바람과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상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 어떤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땅과 토목 인부의 관계처럼, 강과 광물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뱃사공의 관계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우리는 그 부름에 감히 대답을 하고 세상을 돌아다닌다. 그러니 인간에 의해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새삼 놀랄 이유가 어디 있으랴. 환히 트인 수평선이 시선을 들어 멀리 바라보고 걸음을 떼어 어디든 가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멋진 문장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 문장 자체의 아름다움을 갖춘 글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은 조금 가로 안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 문장이 주는 맛들이 있습니다. 예. 리듬들, 호흡들이 있는데 이 페르상소의 이 글은 그런 그 문장의 맛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번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 김주경 선생이 번역한 문장들은 아주 감칠나게 와닿습니다. 예. 산에 가서 꼭 정상까지 꼭 갈 필요는 없죠. 중간에 다른 길로 새도 좋고요. 그렇죠. 어디에서 몇 시쯤 만나자 해서 제자리 돌아오면 되는 거죠. 또 굳이 산에 오르지 않더라도 밑에서 오카리나를 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우리가 같이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서 꼭 뭐 어떤 산을 정복하겠다. 저 산에 꼭대기에 정상에 오르고 말겠다. 이런 그 등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끈일 듯 이어지는 그런 길들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문장들은 우리 얘기와 참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골랐습니다만은 조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나는 이제 험한 등산은 그만두었다. 대신 가벼운 산행을 즐기게 되었다. 내가 잘 아는 카페에서 수요일마다 모이는 자전거 여행자 그룹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 돌아오는 일요일에 있을 자전거 여행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다. 나는 12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여러 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있는 별난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상당한 연배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명의 젊은이도 있었다. 그 동네에서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한 보석 상인도 있었고 매우 유식한 공증인도 있었으며 슈퍼마켓의 제품 관리자도 2명 있었다. 그들은 잠깐 동행한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준 사람들이다. 제가 이번에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직업도 다 다르고요. 연배도 다 다른데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참 저는 좋아요. 예. 뭐 이렇게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함께 가는 것도 뭐 나쁠 것은 없겠지만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여행도 특별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예. 바라건대 우리 김PD도 조금씩 짐 좀 내려놓고 이런 아이고. 새길로도 한번 세보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해서 이어지는 요 문장은 꼭 제가 우리 김PD에게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길, 그것은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의 걸음에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사람들이나 우리와 비슷한 속도로 걷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길이 존재하게 된다. 복잡한 도시를 걸으며 권태를 느끼는 까닭은 군중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만
또한 수많은 세대들을 지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열정적인 생각들이나 부끄러운 생각들을 물리치도록 실컷 마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같은 길 위에 있는 행인이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에게 말을 걸어 인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것으로 우리는 그 길이 좋은 길임을 알 수 있다. 네.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길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 길은 좋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길의 비유들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읽기와 쓰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그 얘기는 길의 비유적인 의미는 내일 마저 좋은 문장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느릿느릿 가시네요. 하루에 한 권씩 네. 하는 게 아니라 한 이틀 네. 나눠서. 네. 너무 좋습니다. 느릿느릿 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내일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네. 느리게 사는 것, 그 네. 진리를,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죠? 네, 이런 책은 맛있는 과자 아껴 먹듯이 네. 조금씩 음미하는 게 좋을 듯해요. 네. 네, 이 맛있는 거 다 먹고 나면은 좀 허무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향기와 맛을 조용히 음미하면서 한 줄 한 줄 읽어가시면은 네. 이 글을 쓴 삐르상소의 생각들의 그 결들을 하나하나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빨리 읽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 책을 읽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문장들을 읽다 보면은 예. 빨리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하나 길을 걸어가면서나 기차를 타고 가면서나 배를 타고 가면서나 펼쳐지는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때문에 후다닥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네. 이를테면 이렇죠. 기찻길의 매력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아름다운 풍경을 헤쳐서는 안 된다. 여기저기에 자연의 풍경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아름드리 나무와 작은 창이 예쁜 덧문, 가축, 주민들이 이루는 울타리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야 한다. 발밑에서 저항하는 초목들을 헤쳐가며 키 큰 풀이 자라나는 벌판이나 숲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그와 똑같은 감동을 받는다. 적이 없는 숲에서는 풀과 나뭇가지들이 굳게 문을 닫아 걸고 있다. 진정한 길은 절대로 단 한 번에 활짝 열리는 법이 없다. 우리는 매번 갈 때마다 그 길을 다시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시기니 어떻게 한눈에 후다닥 읽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맛을 봐야겠죠? 요 마지막 구절 같은 경우는 이 울림이 큽니다. 진정한 길은 절대로 단 한 번에 활짝 열리는 법이 없다. 우리는 매번 갈 때마다 그 길을 다시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용한 책, 속삭이는 듯한 책을 읽다가 요즘 한국 정치 상황을 떠올리면은 좀 말이 좀 안 될 줄 압니다만은 예.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외교관의 그 기밀 누설 있잖아요. 예. 그걸 둘러싸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공익제보 네, 공익제보니 인권 탄압이니 그리고 이 공무원들의 기강회의 그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 공무원들의 준 쿠데타 같은 상황이니 이런 험한 말들이 오고 가는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그 길은 단번에 열리지 않을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오가야 되고요. 이 문장의 구절을 그대로 옮겨오면은 매번 갈 때마다 우리는 그 길을 다시 열지 않으면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핏 딱 떠올랐는데 이 자한당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은 외교 기밀 문서 따위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예. 나라 팔아먹어도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놈들이죠. 그리고 나라가 망해도 지들의 권력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을 역사에서 배워왔잖아요, 쟤들은. 선례를 많이 남겨놨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이 정치 공동체에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 이런 데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에 가로막고 있을 저자들을 어떻게 치고 갈지 그 고민들 좀 깊이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새삼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 근데 말이죠. 네. 이제는 시민들에게 상식을 호소할 수 있고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색깔론만 한번 제기하면 바로 선거 판도가 아주 요상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 네. 시대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참여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언론들이 그렇게 물어뜯으니까 뭐 대책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만 해도 노무현 때문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죠. 그 가혹하고 조롱 섞이고 모욕에 찬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황까지 몰렸었죠. 네. 금방 우리 김 PD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있다가 딱 떠오른 게 그나마 우리가 사악한 언론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것도 어쩌면 낙곰수 이래의 그 시민들의 언론을 통한 저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변방에서 이 중심을 타격한다고 얘기했듯이 그 팟캐스트로 시작한 그 시사 토크쇼가 중심부에까지 진입하고 있는 장면들을 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긴 안목으로 보면은 갓난 신고에 가득 찬 싸움이었는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에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의식을 날카롭게 벼릴 필요가 있겠죠. 네. 네. 또 길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습니다만은 예. 길은 모든 의미에서 다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 때문에 그랬어요. 진정한 길은 절대로 단 한 번에 활짝 열리는 법이 없다. 우리는 매번 갈 때마다 그 길을 다시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후회 없이 있을 때 잘하면서 하나씩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치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늘 그 주위의 풍경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우리 주위에 어떤 삶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을 읽다가 내 눈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었어요. 예. 내가 김 PD한 애정이나 관심이 각별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글 읽다가 이런 문장들이 딱 눈에 띄면은 왜 내 한참을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기찻길이란 글인데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 현재 운영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기찻길이 닫히니까 폐로가 된 길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 PD의 그 공약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하는 경춘선 폐선 불지. 예. 얼마 전에 준공됐어요, 거기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정말 멋들어진.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그런 난개발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시민들이 폐선 부지를 걸을 수 있는 산책 공간으로도 이제 만들어지게 돼서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정말. 그래요. 예. 그게 예. 아젠다를 선점했던 거죠. 그걸 제시하고. 아니, 그랬더니 이노근 씨라고 제 경쟁자가 자기가 다 옛날에 했던 거라고. 그래서 아니 옛날에 했으면 왜 안 하셨냐고. 구청장도 하셨는데. 네,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 네, 다 가지라 그러죠. 그와 관련된 문장 짧게 읽어볼게요. 예. 용도가 변경된 철길. 그래서 잊혀져 버린 역들도 내게 용기를 준다. 그렇다고 내가 이상한 것이나 예기치 않는 충격을 즐기는 탐미주의자는 아니다.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철길과 역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게 소중한 진리를 속삭여 주는 듯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연의 힘이 인간의 지배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해가며 만들어낸 것들이 인간의 버림을 받았을 땐 더욱 끔찍한 풍경을 만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관대한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다는 사실을, 생산 분야의 불가역성은 나를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파손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될 수 없을 테니까. 네. 그러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역이나 철길에서
자기 생명을 부르짖는 여러 잡초들 얘기를 하고요. 왜 인간이 어떻게 그들과 만날 수 있을지 이런 상념을 펼쳐놓는 문장이었습니다. 예. 네, 이런 문장을 보면은 생각이 나요. 예. 아픈 얘기를 꺼내서 미안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아유, 교수님. 제가 그 철도 네. 마니아라서 이런 거 관심이 네. 많아요. 근데. 철도 마니아예요? 예.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제 어떤 그 휴식의 시간에는 뭐냐면은 유튜브로 네. 멕시코나 이런 그 제3세계의 철도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 주변 풍광이 아름다운지 보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철도, 그러면 요 문장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차에서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예. 이 저자도, 삐레상소도 다 뒷부분에서 이 걷기, 말하기, 글쓰기, 그리고 읽기라는 글에서 말하는데요. 예. 우리가 또 텔레파시가 통한 모양이에요. 이 저자도 이 철도 마니아인 것 같은데, 예. 이 기차를 타고서 소설을 읽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 그럽니다. 특히 모험 소설이라는데 이 모험 소설 읽으면서 기차의 리듬에 맞춰서 이 독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것. 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고 철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좋아할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모험 소설을 좋아했다. 모험 소설 속에서는 수많은 사건들과 생각지 못한 돌변 상황들이 있었다. 그 모험을 따라가면서 나는 나를 주인공과 동일시하곤 했었다.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독서의 기쁨을 보다 완벽히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책을 읽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몇 시간씩 부동 자세를 하고 읽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달린 기차 안에서 책 읽기를 좋아했다. 기차가 앞으로 전진함에 따라 책의 페이지도 계속해서 넘어갔다. 기차는 이야기의 흐름과 진전 속도에 맞추어 달렸다. 기차도 책을 읽는 나도 확실치 않아서 더 매력적이고 신비한 종말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책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질 때마다 기차도 새로운 장소들과 역을 지냈다. 이 조화가 내게 어찌나 중요했던지 기차가 역에 멈춰설 때면 나도 잠시 책을 내려놓을 정도였다. 무슨 사정에선지 정차 시간이 길어지면 나도 책을 들어 읽을 기분이 나지 않았다. 어쩌다 운이 좋을 때는 기차가 목적지 역 안으로 들어갈 때쯤 해서 내가 읽던 책도 마지막 장에 이르고 수수께끼 같던 사건도 종결을 지을 수 있었다. 웬일인지 이런 소설들의 상당수는 기차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이라는 철도 여행의 속성 덕분에 한정된 시간 안에 기차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신뢰감을 주었다. 이런 문학적 모험은 움직이면서 읽을 때도 그렇지만 부동자세로 읽을 때도 그 진미를 맛볼 수 있다. 기차가 추위와 어둠을 뚫고 울부짖으며 가고 있는 동안 나는 내내 책을 들고 웅크린 자세로 꼼짝 않고 있었다. 오직 책 속의 주인공들만이 기차의 지붕 위나 발판 위에서 아슬아슬한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멋진 문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모험 소설 읽으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 챕터가 끝날 때쯤 어떤 역에 도착할 테고, 기차가 이제 출발하지 않으면 나도 멍하니 밖에 풍경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기차가 출발하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또 하필이면은 이 소설들이 주로 기차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었나 봐요. 이런 문장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이런 문장 자체를 입을 따싹거리면서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김 PD가 멕시코 철도를 상상할 때도 책이 옆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그 책 이상의 상상력을 펼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걷기, 말하기, 글쓰기, 읽기 글을 보다 보면은 맨 앞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말하기, 읽기, 글쓰기 등 각자의 속도와 리듬에 따라 일정하게 행해지는 이런 행위들은 길을 걷는 행위와 그리 다르지 않다.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읽는 거나 글쓰기나 이런 게 다 각자 나름대로 속도와 리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말할 때와 길을 걸을 때, 그럴 때 그 리듬이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리가 저리는 것처럼 혀가 저리는 것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학생들 앞에서 강의해 본 사람은 딱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주워거릴 대목이죠. 이렇게 걷는 것과 말하는 것, 글쓰기가 하나의 리듬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속도도 하나의 리듬으로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경험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예, 그 경험을 우리 작가가, 이 저자가 이렇게 명료하게 표현을 해놨네요. 예. 이렇습니다. 수업 중에 내가 하는 말들의 흐름에 끌려가다 보면 애초에 계획했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길 위를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처럼 수업 중에도 곧잘 이리저리 방황하곤 했다. 아주 위급해서 목적지까지 단숨에 내달아야 할 때가 아니라면 나는 사람들이 항상 앞만 보며 곧장 나아간다고 생각지 않는다. 길은 언제나 우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끌고 다닌다. 이 문장은 저를 합리화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진도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강의를 잘 못해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옆으로 샜다가 옆길로 한참 샜다가 어디서 이 길로 샜지 하냐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우리 삐르상소 선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앞만 보고 내달리는 경주마 같은 삶이 아니라면은 옆을 기웃기웃하면서 또 한눈 파는 그 여유도 찾아야겠죠. 그래야 그 상상의 힘도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참 좋죠.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네, 이런 책들 우리 김 PD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신다면은 더 많은 여유를 찾으실 수 있을 듯한데 김 PD는 또 깊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제가 또 하는 일이 이거니까 네, 그럼요. 읽어드려야죠. 마지막 한 문장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걷는 것, 그것은 내부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걸을 때의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실패하게끔 되어 있는 헛된 소망들과 허황한 공상, 착각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걸으면서 나 자신과 화해를 한다. 나는 행복을 추구하여 그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 아무리 단순한 운동도 내겐 아주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운동은 많은 어려운 시련들을 말없이 극복하고 있는 내 몸의 관대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나는 어느 날 그런 행복을 놓치게 될 것이 두렵다. 약간 가파른 계단을 내려갈 때 나는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내밀어 아래 계단을 밟는 동시에 다음 동작을 생각하며 그동안 내 손은 안간을 약간 힘있게 잡아서 몸을 지탱해 준다. 이때 내 눈은 층계참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단숨에 뛰어내려가 그곳을 더듬고 있다. 그리고 나의 발은 계단 기울기의 정도와 바닥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신체 각 부분의 이런 협동이 나를 무척 즐겁게 해준다. 나의 눈은 만질 수 있으며 나의 발은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마 어느 날부터는 나의 눈은 시각만 갖게 되고 나의 발도 촉각만 갖게 되리라.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나의 눈이 만질 수 있고 나의 발이 볼 수 있다네요. 이런 감각들이 살아나는 경험도 걸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건강하게 잘 걸을 수 있을 때는 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꼭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야 그 귀한 걸 알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귀한 사람들, 고귀한 것들이 우리 옆에 머물고 있을 때 잘 신경 쓰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그 못 볼 것들을 다시 봐야 되고요. 걸을 수 없는 지경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망연히 후회에 몸소리를 칠지도 모릅니다. 네, 이 삐르상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이 바람 부는 길에서 몇 구절 읽으면서 느리게 산다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우리가 와닿는지 하나하나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귀한 책 소개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또 어떤 책 소개하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내일 책 정해놨습니다. 내일은 우리 김 PD가 또 상상 속의 여행을 떠나시라고 네. 마크 트웨인의 여행기 아이고, 마크 트웨인.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신정정치와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거 제가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지옥 천국 얘기하던데 그 얘기하면 제가 좀 뭐랄까요? 화가 날 텐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미국의
저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마크 트웨인 여행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같은 네. 그런 여행기도 있는데. 네. 톰 소여의 모험, 또 허클베리 핀의 모험 네. 이런 소설이고요. 예. 네. 톰 소여의 모험이 1876년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1885년 간행돼서 정말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 한편에 마크 트웨인 여행기도 이 여행기의 고전으로 손꼽힙니다. 이 2권짜리 책인데 오늘 내일 아주 흥미진진한 마크 트웨인의 여행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행기는 1867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지중해 연안을 쭉 돌아보고 다양한 문화와 삶의 풍속들을 그리고 있는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이 당시는 물론 배로 여행을 떠났죠. 이 배를 타고 뉴욕에 출발해서 지브롤터에서 이 마르세유, 제노바, 밀라노 쭉 거쳐서 시칠리아, 아테네, 그리고 저 흑해 쪽에 오데사, 세바스토폴, 그리고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탕헤르까지 쭉 이어지는 마크 트웨인의 여행 코스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예. 대단히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예. 책을 펼치면 여행 프로그램이 쭉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라면 저도 한번 따라가고 싶어요. 예. 배를 타고 가는 여행 3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는 5개월이었지만은 정말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지브롤터에서 스페인과 프랑스 해안을 따라가면 3일 뒤에 마르세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르세유에서 제노바까지는 하룻밤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노바에서 레고온까지는 해안을 따라 하룻밤 동안 항해하며 여기서부터 피렌체와 그곳의 궁전 및 미술관, 피사와 그곳의 성당 및 사탑 등을 봅니다. 그리고 쭉 뒤에 가서 이제 성지들을 탐사합니다. 내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했는지 그리고 그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작금의 우리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보기로 하고요. 그 얘기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만은 마크 트웨인의 이 여행기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관용적인 태도는 충분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행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67년 무렵이면은 파리에서 국제 박람회가 열릴 때입니다. 예. 이 박람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환호하고 또 탄성을 지르고 할 텐데 우리 마크 트웨인은 상당히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박람회 가면은 세계 모든 인종이나 민족들 전시하는 장이 있었습니다. 예. 자신들은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들이고 이른바 열강들은 다른 인디언들이나 아프리카나 우리 쪽 조선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아주 미개한 민족이다. 해서 민족 전시장 또 인종 전시장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마크 트웨인도 본 모양이에요. 이 여행기를 보면은 마크 트웨인 직접 그린 이 그림들도 함께 있는데 이 관련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나는 언젠가 파리에 다시 방문해서 그때는 안내인들이 정신 차리게 할 것이다. 나야말로 인디언식으로 출전용 치장을 잔뜩 하고서 나의 인디언 도끼를 들고 나갈 것이다. 우리는 파리에서 허벼했지만 잠깐 동안일 뿐이었다. 매일 밤 지쳐서 잠자리 들었다. 물론 우리는 유명한 국제 박람회를 보았다. 온 세계가 국제 박람회를 보았다. 파리에 온 지 3일 되는 날 거기에 가서 거의 2시간 동안 머물렀다.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이었다. 진실을 말하자면 이 괴물스러운 박람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매우 훌륭한 전시회이지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모습이 훨씬 더 훌륭한 볼거리이다. 만약 내가 파리에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다면 나는 전시회의 생기 없는 물건들 대신에 사람들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정말 흥미진진한 박람회 관람기가 있습니다. 이 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저도 이 마크 트웨인의 박람회 관람기는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읽는 책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하고서는 저도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즐겁고 신기하기도 했고요. 네. 여러분 덕분에 또 마크 트웨인이 박람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함께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나폴레옹 3세 치세 기간이었는데, 나폴레옹 3세에 대한 인상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폴레옹 3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최근에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한 권이 나폴레옹 3세에 관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마크 트웨인이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린 나폴레옹 3세 모습이 더 흥미진진하네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탈리아로 가볼게요. 마크 트웨인이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특히 이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나 봐요. 이 제노바의 아름다운 여성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 가면은 뭐라 그러죠?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바가지 요금도 아주 유명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그랬나 봅니다. 1867년, 그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탈리아 가면 뭐 훌륭한 문화들, 고대 문명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담배가 걸려서, 제 눈에 걸려서 이 구절을 고른 모양입니다만, 조금 읽어볼까요? 네. 절대로 이탈리아 담배를 피우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건 결코 그러지 말라. 이탈리아 담배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몸을 덜덜 떨리게 한다. 아무데나 오래된 씨가 꽁초를 버릴 순 없겠지만 그 순간 불황자들이 나타나서 꽁초를 덮쳐 잡을 것이다. 나는 담배를 상당히 많이 피우지만 이 꽁초 사냥꾼들 중에 하나가 모퉁이에서 굶주린 눈으로 나를 관찰하면서 내 시가가 얼마나 오래 탈 것인가를 세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상한다. 이것은 손목에 시계를 차고 병상에 가서 지체가 될 때까지 고통스럽게 시간을 재던 샌프란시스코의 장의사를 상기시킨다. 어젯밤 이 꽁초 사냥꾼들 중 한 명이 우리를 공원에서 졸졸 따라다녀서 우리는 한 대도 제대로 피우질 못했다. 그가 하도 음험하게 갈망하듯 보는지라 우리는 시가를 반도 피우기 전에 꺼서 그 꽁초로 그를 항상 달래며 이동했다. 그는 우리에게 흥미를 가졌던 다른 몇 명의 전문 꽁초 사냥꾼들 쫓아냈기 때문인지 우리를 자신의 합법적인 먹이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 그들은 분명히 그 꽁초들을 뒤씹어서 말린 다음 태워 피는 담배로 대파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탈리아 상표의 담배보다는 다른 것을 애용하시기를. 우리 마크 트웨인의 유머가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여행을 할 때도 뭐 유명한 관광지만 눈길 돌리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들에 자신의 시선을 두는 것. 이게 작가의 아주 예민한 촉수랄까요? 감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이런 것도 제 눈에는 아주 흥미롭게 와닿습니다. 이 담배하고 이별한 지 지금 석 달째 들어서고 있는데, 헤어지기 어렵네요. 담배는 그만 피시고, 시가를 피시면 어떨까요, 시가? 이별한 것 같긴 한데, 이 무의식에서 이거 잊지 못해요. 그래서 큰일은 큰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정말 담배를 맛있게 피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잠을 못 잤어. 새벽 4시에 깨서 잠을 못 자고 있었더니 지금 녹음을 10시 반, 11시 가까이 하고 있는데 졸려 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 함께 했던 동무하고 헤어지자니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그 다음 피렌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피렌체의 성당을 묘사한 부분, 그리고 이 교회를, 성당이죠. 교회를 짓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가면 정말 거대한 성당들 많이 있죠. 예. 거기 우리는 환호하고 종교의 위대성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마 한 200년쯤 지나면 그때까지 한국의 개신교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얘기 들으면 화낼 사람 많겠다. 근데 저는 대형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들이 남아 있다면은 아마 그렇게 감탄하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의 눈에는 또 그것도 삐딱하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잠깐 볼까요? 내가 알 수 있는 한 이탈리아는 150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기력과 자신의 모든 재정과 자신의 모든 산업을 광대하게 쭉 늘어서 있는 근사한 교회의 대건축물들을 짓는 일에 투여했다.
자신의 시민들의 반은 그것을 완성하느라 굶겨가면서 말이다. 오늘날 이탈리아는 장려함과 비장함으로 가득 찬 거대한 박물관이다. 미국의 평범한 한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합쳐도 이탈리아 100개의 대성당들 중 하나에 있는 보석 장식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거지 한 명당 이탈리아는 100명의 거지를, 그리고 그에 걸맞은 누더기 조각들과 이 같은 벌레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탈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면서도 가장 의리의리한 도시다. 500년 동안 피렌체 시민들의 돈주머니를 짜내왔으며 아직도 거의 완성되지 않은 거대한 대건축물인 위대한 피렌체의 두오모를 보라. 모든 다른 이들처럼 나도 넙죽 엎드려 그것을 숭배했지만 더러운 거지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어 그 대조가 너무 심해지자 내가 말했다. 오 유서 깊은 이탈리아의 아들들이여, 모험심과 자기 의존과 고귀한 노력의 정신은 당신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는가? 그대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태함을 저주하라. 당신의 교회를 왜 털지 않는단 말인가? 네, 이렇게 썼네요. 마크 트웨인이 보기에 이탈리아는 1500년 동안 모든 기력과 재정과 힘을 다 교회의 대건축물을 짓는데 쏟아부었답니다. 네. 그런데 그 옆에 또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하면서도 가장 의리의리한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피렌체 시민들의 돈주머니를 짜내서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데도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500년 동안 완성되지 않은 피렌체의 두오모라는 성당이 있죠. 그런 성당을 보고서 우리 거지들에게, 주변에 있는 거지들에게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탈리아의 아들들아, 왜 성당을 털지 않느냐? 성당에 저 많은 보석들이 있고 저 많은 그 돈들이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굶어가면서 거지 노릇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이제 화가 날 대로 난 김에 나는 계속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욕하는 게 좋을 듯하다. 그들은 피렌체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와 메디치가를 그 안에 매장하기 위해 지은 거대한 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불경스럽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사실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신성모독을 행한다. 잔혹하게 피렌체를 압제하였고 200년이 넘도록 피렌체에 내린 저주였고 죽어서는 지옥에나 떨어졌을 메디치가는 둥글게 원을 이루며 값비싼 지하 낙골 땅에서 여명에게 절여져 있고 그들 한복판에 성묘가 모셔질 예정이었다. 네, 그러니까 피렌체 메디치가가 문화예술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마크 트웨인은 철저하게 거지들의 시선으로 이 피렌체의 화려한 그 무덤과 성당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 우리 마크 트웨인의 감각이랄까요, 가치관이랄까, 세계관, 또 인간관이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면은 위대한 그 역사적 건축물에 환호하기 마련인데 그 이면에 깃들인 사연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대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쏟아부어야 했는지를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착취와 수탈의 아주 교묘한 또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까지 마크 트웨인은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한국의 대형교회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조만간 대형교회가 만들어낸 훌륭한 대통령이 등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이 대형교회가 우리에게 수탈한 것이 무엇인지, 착취한 것이 무엇인지도 이 피렌체에서 마크 트웨인이 읽었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국면에서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우리들을 수탈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정신들, 우리의 시민의식들, 우리의 민주주의 감성들을 저 대형교회들이 수탈해 갔다고 하면, 또 착취해 갔다고 하면 과언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형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는 바입니다. 갑자기 웅변하는 톤으로 바뀌어요. 마크 트웨인 여행기 참 재밌죠. 몇 구절만 읽어드리는데 정말 재밌는 책들은 여러분들이 강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 책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버무 세계 비평판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마크 트웨인 여행기는 문학사에서도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미국 문학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작품으로 꼽힙니다. 네. 한 구절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아쉬우니까. 예. 일본에서 이탈리아가 이어지는데 이탈리아 하면은 또 이 베스비오 산이 있잖아요. 화산으로 아주 이름 높은 네. 이 베스비오 산에 대한 아주 긴 얘기가 이어지면서 또 이 나폴리의 사람들을 흠을 잡습니다. 흉을 보는데 이 마크 트웨인식의 흉이어서 그렇게 얄밉지가 않습니다. 잠깐 볼게요. 나폴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가장 멍청한 사기극을 인구의 절반이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믿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반도 역시 그 사기극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기극을 후원하는 데 공모하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기극은 성모 마리아 사기극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동원해서 아주 뭐 기적이 일어나니 어쩌니 하면서 시민들의 돈을 끌어내는 거죠. 시민들의 정신을 혼을 빼놓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인구 전체가 이러한 형편없는 싸구려 기적들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로서는 매우 흐뭇하다. 당신에게 절을 할 때마다 2센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자 여성을 학대하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다. 이 사기극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사기 행각들 중 가장 야비한 것을 믿고 있으며 또 그것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나폴리시에서는 예를 들면 뭐냐면 성 야누스 아리우스라는 피가 액화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인트 야리우스라는 그 성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피가 액화됐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걸 1년에 2번 사제들은 대성당에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핏덩어리 같은 그 유리병을 꺼내들면서 이게 바로 이 성자 야리우스의 피다 하면서 이거 점점 액화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용이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사람들의 그 혼을 빼고 돈을 끌어낸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 표현을 빌면은 흥미진진한 구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며 더 막대한 수입을 산출해내는 그 사기극을 벌인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나폴리 사람들은 이 사기극에 다 빠져든다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이 두 사기극을 인구의 절반이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믿는다는 거죠. 예. 나머지 다른 반도 사기극을 믿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기극을 후원하는데 공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 우리 김용민 브리핑 들으면서 장경동 목사 얘기를 들었어요. 네. 찾아봤어요. 이렇게 네. 정말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서 얘기하는 걸 믿지 못할 거 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는데 목사가 갑자기 독서를 읽히더라고요. 이렇게 독사로. 장경동 독사? 독사 이거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예요. 제 나이쯤 되면 좀 눈도 침침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들어봤더니 정말이에요. 2천만 명 북한 인구가 2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씩 다 끌어안고 죽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어안고 죽으면은 천국 가니까 어찌어찌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이면은 지옥 가니까. 사람 죽여도 되는, 그래도 천국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 주민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죽여도 된다. 예. 이런 대학살을 상상하는 게 무섭긴 한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말 하는 그 군산에 있다 그랬죠? 예. 대전에 대전 중문교회 신도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믿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사기극이라는 게 다 아는데도 김정한 목사나 이 장경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내뱉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보수 개신교인들한테는 사회 의식을 탈착시켜요. 오로지 개인의 구원 또 개인의 욕망에만 집중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의식, 정치의식은 목사가 주입해 주는 걸 그 무방비로 있는 그대로 다 믿어버려요. 이러니까 죽여도 된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정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상식만 갖췄다면은 그런 얘기를 수용할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용인하고 그 말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토양에서 IS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무서운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민이가 이 심각성을 정말 두고만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평화나무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뜻 있는 시민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이런 마음으로. 저도 몇 달 전부터 후원하고 있는 거 아이고, 몰라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모르시는구나. 저는 사람들이 가니까 네. 따라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정도가 심각해 보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부처님 오신 날 거기 가가지고 아주 무례를 일삼은 것도요. 그 실은 좀 굉장히 그 정도쯤 되면은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로기도 하면서도 전도사거든요. 황교안 씨가 이렇게 하면은 그 불교계가 반발할 것이고 그 반발하면은 당연히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자기를 두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괜한 종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런 자신은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도 물론 여기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주 지지층 보수 개신교인들은 자기를 더 충성도 있게 지지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산된 행보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목사들이 나중에 선거 때 황교안 찍어라.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탄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 빌자면은 정말 사악한 독사가 따로 없네요. 말세입니다, 말세.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 보는데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저는. 네, 우리 마크 트웨인이 이 나폴리 이 베수비오산 등장하는 과정에서 들린 나폴리에서 본 그 사기꾼 성직자들의 모습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텐데. 네. 제 주위에는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참 좋아하고요. 이 사람들은 함께 얘기하고 그럴 때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정도의 좀 수준 있는 기독교인들은 종교얘기 꺼내면은 굉장히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자성하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종교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이거 믿어라, 이거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종교 얘기를 안 한다고 보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목사가, 이거, 빤스 벗으라고 하면은, 벗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니까. 네,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또 임명한 사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요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랬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건 참 안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야 되는 데가 아니고 이런 건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건강한 정치의식을 배격하는, 그것마저도 배격하는 목사들은,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 감별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요. 감별하는 기준은 세월호예요. 세월호에 대해서 말하기 불편해한다. 이러면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이런 새끼들은 목사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평화나무의 얘기가 좀 많이 확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좀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고 내일 관련 부분은 탕헤르에 가서 마크 트웨인이 어떻게 보는지, 다른 종교 어떻게 보는지 얘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베수비오 산에 올라서 화산의 기억을 떠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폼페이에 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1권이. 폼페이 기억하시죠? 사라진 그럼요. 도시. 이 정말 정의가 사라진 도시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폼페이라는 도시인데, 그 폼페이에서 어떤 인상이었는지, 잠깐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죽은 이들의 이 유서 깊은 조용한 도시를 거니는 것. 즉, 예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걷거나 말을 타고 달리며, 시끄럽고 어지럽게 오가며 즐거워하던 이 거리. 지금은 완전히 버려진 거리에서 한 걸어에 거니는 것이야말로 고풍스럽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흥이다. 폼페이인들은 게으르지 않다. 당시에는 바삐 움직였다. 이에 대한 증거를 보았다. 한 모퉁이의 사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 거리에서 다른 거리까지 있는 이 사원의 주랑을 빙 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곧바로 지나가는 지름길이다. 이 통로의 육중한 판석 바닥이 세대에 걸쳐 시간을 절약하려는 발길들로 인해 깊이 달아빠진 것을 보라. 곧바로 통과해서 가는 것이 더 빠르다면 이 폼페이인들은 결코 우회해서 가려 하지 않았다. 우리도 미국 도시에서 그렇게 한다. 이 구절이 저한테는 딱 와닿습니다. 애들로 가는 길을 모르고 직진만 할 때는 폼페이의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는 걸 마크 트웨인은 넌지시 말해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폼페이에 관한 얘기도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이 마크 트웨인 여행기 도서관에 가셔서 또는 이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한 권에. 또 싸게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마크 트웨인과 함께 이 유럽 여행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마크 트웨인과 함께 갈 여행지 어디입니까? 네, 어제는 상권을 네. 잠깐 봤었죠. 예. 파리와 이탈리아의 피렌체, 로마, 나폴리를 거쳤었고, 그리고 아테네까지 갔었습니다. 네. 학원은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 오데사, 세바스토폴, 그리고 주로 성지 순례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예. 다마스쿠스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 17가지, 그리고 마지막 카이로에서 마무리되는 일정입니다. 예. 이 어떤 사람, 그것도 19세기 말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5달 동안에 걸쳐 여행한 그 길들을 함께 이 여행기를 통해서 따라가 본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진진한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마크 트웨인은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주 전통이 깊은, 유서 깊은 장소를 지나면서 신생국 미국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런 고민들까지 읽을 수 있어서 더 흥미롭습니다. 예. 이 여행기는 마크 트웨인이 서문에서 얘기한 대로 즐거운 여행의 기록인 동시에 이 유럽이나 이스라엘 성지 그리고 이집트 등등을 거치면서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를 질문하고 있기도 해요. 예. 이게 여행의 속성이기도 하죠. 이 다른 곳에 가서 나는 무엇인가를 묻는 다른 점에서 말이죠. 대단히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구절만 또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김 PD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시절보다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마크 트웨인의 표현을 빌면은 다마스쿠스라는 곳은 역사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으나 너는 봄의 숨결처럼 신선하고 장미 꽃봉오리처럼 피어날 것이며 너는 오렌지 꽃처럼 향기로우리라. 오 다마스쿠스여 동방의 진주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곳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마스쿠스와 시리아 전역이 이 내전 때문에 정말 이 황폐해지고 있죠. 예.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시리아 내전으로 기독교의 성지들이 정말 초토화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울러서 예수가 유대인이면서도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고 아람어를 쓴 것으로 많이 알려져요. 네. 아람어가 남아있는 곳이 이 시리아의 몇몇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람어의 흔적도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말들도 있다고 하네요. 네. 물론 마크 트웨인이 여행할 때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벌써 15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지금의 다마스쿠스를 여행한 사람이 있다면 마크 트웨인이 150년도 훨씬 이전에 봤던 다마스쿠스와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지구상의 낙원인 다마스쿠스, 에덴 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다마스쿠스를 우리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멋진 문장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산에서 보는 다마스쿠스는 아름답다. 무성한 추목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에게조차 아름다우니 신이 버린 시리아의 황량함과 처량함에만 익숙한 우리들의 눈에 이 도시가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워 보이겠는가. 시리아인이라도 처음으로 이런 풍경이 자기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황홀경으로 흥분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네, 이렇게 다마스쿠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할애된 문장들, 빛나는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멸성의 원형, 사막에 우뚝 솟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 등등 다마스쿠스를 저절로 보고 싶게 하는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을 지나서 이제 성지로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또 어쩔 수 없이 많은 폐허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아마 성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마크 트웨인의 여행기, 그 중에서도 학원에서 이 성지순례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수의 삶부터 시작해서 그 구약에 등장한 요셉의 이야기까지. 제가 보기에도 흥미진진한데 예. 성경을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흥미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깊은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 폐허와 황무지에 관한 그 인상을 그린 구절도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드린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곳에서 폐허에 대한 단상을 펼쳐놓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폐허, 묘지, 황무지의 상속자인 회색 도마뱀이 바위 안팎을 미끄러지듯 지나가거나 가만히 누워서 햇볕을 쬐는다. 번영을 구가하다가 쇠락한 곳, 영광이 불타올랐다가 꺼져간 곳, 미인들이 살다가 사라져간 곳, 기쁨이 넘치다가 지금은 슬픔이 되어버린 곳, 화려한 생활이 계속되다가 침묵과 죽음이 최고자리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곳, 바로 이곳에 지금 파충류가 처소를 마련하고서 인간의 부질없는 허영을 조롱하고 있다. 이 도마뱀의 피부는 잿빛이다. 재란, 꺼져간 희망의 상징이요, 수포가 되어버린 열망의 상징이며 묻혀버린 사랑의 상징인 것이다. 만약 이 도마뱀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원을 지으라, 나는 그 유적의 주인이 되리라. 궁궐을 지으라, 내가 거기에 살겠다. 제국을 세우라, 내가 그것을 물려받겠다. 너희 아름다움을 묻으라, 내가 너희를 파먹는 벌레들을 지켜보리라. 여기 서 있는 너여, 나에 대해 도덕적인 관점에서 기술하라. 마지막에 내가 너의 시체에 올 것이니 라고 말할 것만 같다. 정말 놀라운 문장이에요. 예. 우리 번영을 구가했던 곳들, 그리고 온갖 아름다움들이 가득했던 곳들, 그리고 기쁨이 넘쳤던 곳들, 그리고 화려함이 극에 달했던 곳들이 다 침묵과 죽음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이 폐허, 이 폐허의 주인 노릇하는 게 바로 도마뱀이라는 겁니다. 예. 이 도마뱀의 입장에서 인간들의 이 허영이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마크 트웨인은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만난 폐허에서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문학적인 통찰이 빛나는 작가의 표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장들 한두 구절만 만나도 여행기를 택한 스스로를 아마 칭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길들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대단히 성스러운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 마크 트웨인 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갖 이슬람 교도나 유태인과 그리스인, 라틴계, 아르메니아인, 시리아인, 콥트교도, 아비시냐인, 그리스 정교도, 온갖 그 소수의 개신교도들로 이루어진 이런 곳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런 곳에 예루살렘에 1867년 단계,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여행하던 시점만 해도 개신교도들은 100명이 전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도 뭐 개신교도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지는 않죠. 예. 유대교도들이 많을 테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 대한 마크 트웨인의 표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나에게는 예루살렘에 사는 2만 4천 명 사이에 지구의 모든 종족과 피부색, 모든 언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누더기, 비참함, 가난, 먼지, 그리고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들과 상징들이 곳곳에 넘쳐난다. 나병 환자들, 불구자들, 맹인들, 그리고 천치들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괴롭히며 달려드는데 그들은 확실히 한 단어만을 알고 있다. 그 영원한 한 푼 줍시오. 거룩한 곳에 때로 몰려 있어서 성문을 가로막는 불구자들, 기형아들, 병든 사람들의 수를 보면은 다시 고대로 되돌아갔는가 하고 생각할 것이며 주의 천사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휘젓기 위해 언제라도 내려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아유, 네, 요즘에는 쓸 수 없는 네. 표현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예,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비하하는 이런 표현들. 네, 네.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의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으로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쓰기 어려운 말들까지도 거침없이 씁니다. 뭐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우리의 언어 사용법이 달라졌으니까요. 예, 예. 또 인권 감수성이랄까 이런 예. 차원에서 많이 달라졌다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성묘와 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던 곳으로서 이 예루살렘을 물론 충분히 묘사하면서도 또 동시에 예루살렘의 그 어두운 면까지 그 생기 없는 부분까지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마크 트웨인의 그 자유로운 정신이 발견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측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리고 여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장소들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이집트로 들어섭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감동적인데요. 예. 이집트 하면은 그 크리스천이었던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예. 마크 트웨인과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교도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된 전통에 대한 이 경의를 표하는 부분 보면은 마크 트웨인의 관용이랄까요? 새로운 문화를 대하는 자세의 개방성 같은 예. 걸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이 피라미드에서 보는 전망이라는 챕터에 스핑크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문장이 아닌가 싶은데 예, 예. 조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스핑크스는 지나간 세월의 전쟁들, 그 탄생을 목도하고 그 발전을 보았으며 그 파멸을 주목했던 나라들을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 지난 5,000년 동안 천천히 회전해온 흥망성쇠를 생각하고 있다. 스핑크스는 인간이 지닌 하나의 속성의 유형, 인간의 가슴과 머리의 능력의 한 유형이다. 스핑크스는 가시적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빚어진 기억이요, 내적 성찰이다. 성취된 세월들과 사라져간 얼굴들에 대한 기억에 있는 격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역사가 태어나고 전통이 생기기도 전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들을 심지어 시와 소설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는 어렴풋한 시대에 움직이다가 하나씩 사라져가서 낯선 새로운 시대와 이해되지 못한 장면의 한가운데 외로이 무감각한 몽상가로 남겨진 형상들과 사물들을 꾸준히 되돌아본 이 엄숙한 눈 속에 살고 있는 격정들을 이 스핑크스에서 보게 된다. 이 스핑크스를 묘사한 문장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예. 제가 만난 스핑크스에 관한 문장 중에서는 가장 빛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 앞뒤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도 스핑크스를 표현하는 마크 트웨인의 빛나는 문장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스핑크스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장엄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스테리도 인상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돌 형상이라는 무색무취의 위험 속에 모든 시대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퇴적층이 그렇게 깊지 않은 미국에서 태어난 마크 트웨인이 볼 때 이 5,000년이 넘은 스핑크스의 인상은 대단히 강렬하게 다가왔겠죠. 네, 이런 부분들, 어떤 종교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이 스핑크스를 바라보는 마크 트웨인의 시선에서 열린 개방성과 어떤 관용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마크 트웨인 네. 시대만 해도 네. 타종교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바라보던 그런 시선이 있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네, 상대적으로 그랬습니다. 예, 네. 지금처럼 완전히 무슨 뭐 상종해서는 안 되고 네. 무슨 완전 이교도로서 네.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아주 그 험악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네,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네, 19세기 중반, 예. 그러니까 이 책이 간행된 1860년대 말만 해도 미국은 뭐 비교적 건강성을 간직하고 있었죠. 네, 원주민 학살이라는 원죄는 남아있지만 예, 예컨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역사학자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얘기하듯이 미국은 여러 인간들의 그 사유의 실험을 가능케 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예, 모든 어떤 종교에 대한 관대함들, 인종에 대한 열린 마음들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그 이후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관용성이 미국을 그야말로 좋은 의미에서 강국으로 이끌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제국주의의 반열에 올라서면서 뭐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1920년대 이후에 그리고 동서냉전을 거치면서는 정말로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근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보수적인 종교가 판을 치는 그런 편협한 나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지 않은가. 예, 맞습니다. 바뀌어왔지 않은가 싶기도 네. 하고요. 예. 바로 그런 걸 한국의 이 전 보수란 말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네. 제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극우적인 편견을 사로잡힌 그 기독교를 이 미국의 근본주의적 기독교에 기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책 그 피라미드에서 본 전망에서 다시 우리 마크 트웨인의 역사와 문명에 대한 그 관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 구절 이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문명의 어머니인 나라, 그리스의 자신의 문자를 가르치고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가르치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가르친 나라요. 불행한 이스라엘 자손을 인간화하고 문명화하고도 그들로 하여금 야만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이집트의 국경을 떠나도록 허락한 나라를 보았으니 기쁘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내세에 대한 아무런 약속이 없는 데 비해 미래의 영원한 보상과 터벌이 있는 계몽된 종교를 지닌 나라를 보아서 기쁘다. 이 나라가 바로 이집트라는 나라죠. 창조의 어두운 새벽에 우리가 태어나기 수시대 전에 문명의 드넓은 도로를 거닐었던 나라. 이집트의 다른 모든 증거물이 사라졌을 때라면 최고 절정기에 있던 이집트 제국이 사실은 암흑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었다고 온 세계에 잘못 납득시키려는 문명을 냉소하는 모든 자들을 좌절시키는 스핑크스의 영원한 얼굴 위에 교양으로 고양된 정신의 인상을 남긴 나라 이집트를 보았으니 기쁘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낙타를 타고 그 아랍 복장으로 피라미드를 둘러보는 자신의 초상까지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다른 종교, 다른 인종들이 사는 곳에서 마크 트웨인은 인류 지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마크 트웨인의 이런 그 살아있는 생생하면서도 관대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런 마크 트웨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문학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런 평가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마크 트웨인의 여행기, 원제는 때묻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로 떠난 여행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마크 트웨인의 여행기 상하를 봤습니다. 짤막한 시간에 어떻게 이 풍성한, 풍요로운 여행기를 다 소개할 수 있을까만은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짧은 시간을 계기로 해서 마크 트웨인의 문학 세계를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마크 트웨인과 함께한 여행 소개해 주셨고요. 이틀에 걸쳐서 마크 트웨인은 무슨 돈으로 그렇게 뭐 교통편도 네. 좋지 않았을 그 시기에 네.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었는지 뭐 작가니까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네. 뭐 스폰서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네, 마크 트웨인이 톰 소의 모험이나 학교를 베네피는 모험,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의 양키 등으로 상당히 돈을 좀 벌죠, 조금은. 네. 특히 톰 소의 모험, 학교를 베네피는 모험은 성공작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작가들은 태생적으로 돈이 없어도 떠납니다. 떠나서 자신의 그 세계를 펼쳐 보이죠. 그리고 또 언론사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언론사에 요즘 말로 하면 스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행기를 연재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감사하는 말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간 있는 금요일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시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왜 시가 있는 금요일에 나이덕 시인의 시집을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는지 좀 이상하네요. 나이덕 시인이시군요. 네, 예. 제가 몰래 숨겨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시인이세요. 보니까 1966년생이시고. 네, 66년생입니다. 예. 저하고는 짧은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스쳐 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야릇한 그런 겁니까, 교수님? 무슨 말씀. 나이덕 시인은 1991년에 뿌리에게라는 시집을 간행하며 지금까지도 아주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고요. 네. 팬층이라고 그러죠. 팬층이 아주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시들이 많이 실리고요. 예. 우리 김 PD가 알만한 이 시로는 아마 귀뚜라미라는 노래 압니까? 혹시 안치환 노래 알죠? 네, 그 귀뚜라미의 원시가 바로 나이덕의 시. 그래요. 네. 그 원시를 보면 조금 다른데, 그래도 안치환이 거의 비슷하게 노래했습니다만은.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그렇습니다. 예, 이 노래. 예. 네. 읽어볼까요? 예.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은 아직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 뚜루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올릴 수 있을까. 아이고 세상에. 지금은 내 밑대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하늘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이런 식입니다. 안치환 씨 노래 들어도 참 좋고요. 이 시를 함께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길 요즘인가요? 안치환 씨 노래를 들었는데 안치환 씨가 건강해졌대요. 네, 좀 몸이 안 좋으셨다가 많이 회복되신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그 전에 봤을 때는 몸이 아주 안 좋아 보였는데. 맞습니다. 예. 3, 4년 후에 봤더니 아주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예. 김 PD가 능력이 있다면, 네. 이 안치환의 귀뚜라미를 아마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예. 이뿐만 아니고 좋은 시들이 참 많아요. 길 위에서 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시들도 있고요. 오늘은 시집을 소개해야 하니까 어두워진다는 것이라는 시집에서 몇 편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나이덕의 좋은 시들을 모아놓은 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집도 한 편씩 사서 읽어보십시오. 참 각별하게 아름다운 시들이 많습니다. 거기 제가 가끔씩 있을 때 잘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살아있을 때, 함께 숨 쉬고 있을 때, 함께 소주 한잔 할 때, 예. 그리고 함께 닭 뜯을 수 있을 때 좀 잘해야 한다는 그 얘기하는데 꼭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야 아니면 만날 수 없을 때라야 그리워하고 이게 사람의 성정이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두워진다는 것이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 한 편,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 간다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시 때문에 이 시집을 골랐습니다.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 간다인데요. 시를 읽어드리기 전에 잠깐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언젠가 밥 한번 먹을까? 언제 한번 놀러 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집에 맛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놀러 와. 아니, 보고 싶으니까 언제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어느 틈에 10년, 20년이 훌쩍 가 있어요. 아유, 그럼요. 그 가장 보편적인 거짓말이에요. 예. 네. 밥 같이 근데, 언제 먹어보자. 예. 근데 그게 참 보편적인 거짓말인데, 예.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도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 기회가 있겠지 하는 그 유예의 방식으로 자꾸 미루다 보면은 순식간에 10년, 20년 가고 그럴 때가 많아요. 김PD는 아직 젊으셔서 그런 경험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한번 보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훌쩍 10년 지났 그랬는가 싶더니, 부고가 날아오고 그럽니다. 아이고. 예, 그럴 때가 있죠. 이제 점점 그런, 사연들이 많아질 텐데, 저간의 내용들을 담은, 이야기들을 담은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 간다. 우리 집에 놀러와. 목련 그늘이 좋아. 꽃 지기 전에 놀러와. 봄날 나지막한 목소리로 전화하던 그에게 나는 끝내 놀러가지 못했다. 해 저문 겨울날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 간다. 나 왔어.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는 못 들은 척 나오지 않고 이봐 어서 나와. 목련이 피려면 아직 멀었잖아. 짐짓 큰 소리까지 치면서 문을 두드리면 조등 하나 꽃이 질 듯 흔들리고 그 불빛 아래서 너무 늦게 놀러온 이들끼리 술잔을 기울이겠지. 밤새 목련 지는 소리 듣고 있겠지.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 간다. 그가 너무 일찍 피어올린 목련 그늘 아래로. 네, 이런 시입니다. 친구가 몇 번씩이나 놀러 오라고 했는데 놀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소식을 듣고 찾아갔더니 조등,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는 등이 있죠. 조등 하나만 꽃이 질 듯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너무 늦게 놀러 온 사람들끼리, 시적인 언어가 아니라면 문상 온 사람들끼리 술잔을 기울이면서 때늦은 후에 젖기도 하겠죠. 예. 네, 너무 늦게 그에게 놀러 간다라는 시입니다. 아련하게 울림이 깊은 그런 시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보셔야 됩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보고 싶은 꽃 보셔야 되고, 보고 싶은 강 보셔야 되고, 맞고 싶은 바람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그리운 사람 만나야 됩니다. 일 핑계 대고 미루다 보면은 그 후회가 깊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그렇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저부터 그렇습니다. 전 더 후회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예. 그럴 때 좀 있죠. 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무슨 관성 때문이든 타성 때문인지 떠밀리듯 갈 때가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불 켜진 창이라는 시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불 꺼진 창이라는 노래는 아마 아실 겁니다. 옛날에 조영남이 불렀던 노래인데, 네. 우리 김PD는 젊어서 잘 모르시겠다. 그 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밤 나는 우울해 하는 노래가 있어. 예. 왜 영남이 형님은 늘 우울하셨어요. 예. 네, 그 금지곡이 아마 금지곡이었을걸요. 예. 불 켜진 창입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볼게요. 읽기 전에. 내가 이 창밖에 있어요. 창밖에서 내가 사는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집 안이죠. 익숙한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나의 느낌은 어떨까?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김PD는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만나님이랑 우리 하늘이랑 개그 감성이 아주 뛰어난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이라 그랬나요? 산이요? 산이랑 예. 김산이랑 애들이 함께 어울려서 엄마랑 밥 먹고 하는 풍경들을 창가로 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 그 느낌이 어떨지. 나에게 익숙한 가정인데
조금 유리창 하나에 사이에 두고 몰래 바라다 보면 그 느낌은 어떨까? 네. 그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이 시가 확 와닿을 겁니다. 네. 불 켜진 창 읽어보겠습니다. 네. 불빛을 훔치려는 사람처럼 문이 아닌 창 쪽으로 가서 집 안을 들여다본다. 남편과 큰아이는 장기를 두고 있고 접시에 남은 과일은 아직 물기 마르지 않았고 주전자에서는 김이 오르고 있다. 작은 아이는 자는가? 나는 한 마리 나방인 듯이 창문에 부대껴 서서 생각한다. 그 익숙한 살림살이들의 낯설음에 대하여, 부르면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의 아득함에 대하여, 내가 없는 세상의 온기 또는 평화에 대하여. 큰아이가 자꾸 시계를 올려다본다. 그러나 한 마리 나방인 듯이 오늘은 창밖 어둠 속에 나는 숨어서 오래오래 들여다본다. 불 켜진 버스처럼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은 그 창문을. 정말 잘 쓰십니다. 네. 한 마리 나방인 듯이 불빛을 훔치려는 것처럼 창밖에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큰아이는 장기를 두고 있고 주전자에는 김이 오르고 있죠. 작은 아이는 자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숙한 살림살이들의 그 낯설음에 대하여, 그리고 부르면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의 아득함에 대하여. 이 마지막 그 문장, 내가 없는 세상의 온기 또는 평화에 대하여. 그래서 찡하게 뭐 오는 게 없습니까? 내가 우리 그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나 없으면 이 세상도 무너질 거야 아마. 이 세상의 평화도 깨질 거야. 네. 내가 안 하면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간다.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뭐가 허전할 때가 있죠. 뭐 휑할 때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불 켜진 버스처럼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은 그 창문을. 이렇게 끝납니다. 네. 정말 잘 쓰시죠? 예. 이런 시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기의 익숙한 그 삶을 유리창이라는 그 사이를 두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은 잘 낯설게 보이기도 하겠죠. 네. 익숙함에 매몰되지 않고 낯설게 하는 그 거리를 두고 볼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언젠가 금방 그 버스처럼 떠날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 시에서 고른다는 게 이런 시만 고르게 됐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삼배 두 조각이라는 시입니다. 할머니 얘기입니다. 삼배 두 조각. 이게 네. 왠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분위기가. 네, 그렇죠. 우리 김 PD가 할머니의 알뜰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할머니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옛 사람들은 수의를 손수 만들어 놓곤 했었잖아요. 이제 아마 내가 죽으면 다 날 외면하고, 뭐, 방치할 것이다. 아니, 그런 공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할머니도 말이죠.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본인이 베푸신 것도 있고, 또, 자식들도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데, 아니, 왜 본인이 가는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요즘에 관계가 각박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수의를 그 손수 짓는 이유는 내가 마지막 떠나는 길, 내 손으로 마무리하겠다.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옷을 지었던 것 같고요. 또 한 땀 한 땀 옷을 지으면서 앞으로 살아온 날들을 되새기기도 했겠죠. 이게 삼배 두 조각, 우리 김 PD 할머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예. 눈 내리는 아침, 할머니는 손수 지어놓으신 수의로 갈아입으셨다. 수의는 1978년 7월 15일자 신문에 쌓여 있었다. 수의를 지어놓고도 20년을 더 사신 할머니는 100살이 가까운 어느 겨울날이 되어서야 연두빛을 군데군데 넣어 만든 그 수의를 벽장 속에 숨겨둔 날개옷처럼 차려 입으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버선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도 하지. 그것을 안 만들 양반이 아닌디.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할머니의 두 입술은 설핏 웃는 듯도 하였다. 상자 속에는 버선 대신 삼배 두 조각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잘 마른 장작 같은 두 발을 싸들였다. 삼배 두 조각을 두고 할머니는 왜 끝내 버선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1978년 7월 15일자 신문지에 쌓여있던 수의 한 벌과 삼배 두 조각으로
따뜻하게 여며 입고 할머니는 1998년 1월 19일 아침 흰눈이 내리는 새로운 집으로 걸어 들어가셨다. 예, 수의를 지어 놓으신 지 20년 후에 100살이 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근데 굳이 버선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마 삼배 두 조각, 삼배가 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1998년 1월 19일에 흰 눈이 내리는 새로운 집으로 걸어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예. 할머니는 손수 지으신 두 조각 그 삼배 수의를 입으시고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오늘은 앵콜하기도 그렇네. 너무 좀 가라앉아서. 아닙니다, 교수님.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젖었습니다, 제가 이 분위기에. 그죠? 예. 우리 나이덕 씨는 또 죽음의 경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제 기억이 정확하니 모르겠는데 동생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죽음이나 이런 그 노년에 대한 상념들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예. 이 복도에서는인데요. 종합병원 많이 가보시죠. 이 병원 가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복도에서는입니다. 종합병원 복도를 오래 서성거리다 보면 누구나 울음의 감별사가 된다. 울음마다에는 병아리 깃털 같은 결이 있어서 들썩이는 어깨를 짚어보지 않아도 그것이 병을 막 알았을 때의 울음인지, 죽음을 얼마 앞둔 울음인지, 싸늘한 죽음 앞에서의 울음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복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울음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말 것.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걸어갈 것. 마른 시냇물처럼 오래 흘러온 이 울음의 야적장에서는 누구도 그 무게를 달지 않는다. 병원의 복도를 울음의 야적장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리고 울음마다에는 병아리 깃털 같은 결이 있어서 들썩인 어깨를 꼭 짚어보지 않아도 그게 병을 막 알았을 때 울음인지, 죽음을 얼마 앞둔 울음인지, 아니면 이미 죽음을 앞에 둔 울음인지 다 감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울음을 두고서 뒤돌아보거나 어떤 울음인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다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겠는가 얘기로 들립니다. 마지막에 제가 또 아끼는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종 오다 보면은 지하철역의 입구에 할머니들이 꼭 호박잎이나 뭐 호박이나 아니면 토마토 몇 개, 또 뭐 감자 몇 개, 고추 뭐 이렇게 파는 분들이 꼭 있어요. 예. 가까이 늘어놓고 그걸 안 사면은 정말 속이 쓰릴 때가 많죠. 예. 사들고 오곤 하는데 그 할머니를 그린 시입니다. 네. 근데 눈이 오는 날이네요. 예. 눈이 오는 날인데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눈 묻은 손입니다. 눈 묻은 손. 네. 네. 노파의 눈 묻은 손이 자꾸만 소쿠리 위로 간다. 작고 파란 소쿠리 위에는 눈이 반, 콩이 반. 아무리 가린다 해도 손등보다 밤 하늘이 넓으니 어쩔 수도 없다. 눈을 끼워 파는 수밖에.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고 얼마냐고 묻는 목소리에 눈이 묻는다. 2,000원이라는 노파의 목소리에도 콩알 섞인 한방눈을 비닐봉지에 털어넣는 노파가 받아든 1,000원짜리 지폐에도 눈이 묻는다. 멀리서 눈을 뒤집어 쓴 버스가 오고 나와 눈과 비닐봉지는 눈 속을 펄럭이며 뛰어간다. 깜박 잠이 들었던 것일까? 창밖에 눈 그치고 거기까지 따라온 눈이 길 위에 희다. 그러나 손등의 눈은 어디쯤 사라졌을까? 내 손에 남겨진 것은 한 줌의 젖은 콩에 불과할 뿐. 네, 이런 시입니다. 예.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콩을 파는 할머니에게 콩을 샀네요. 콩을 사고 버스를 타고 눈은 다 녹아버리고 한 줌의 젖은 콩만 남아있다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따뜻한 시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시 쓰기 쉽지 않습니다. 예, 사물이나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참 깊은 마음이 없으면 이런 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덕 시인 참 시 잘 씁니다. 시집도 많이 있으니까 기회도 안 대로 다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나이덕 시인 시들 하나씩 시내 서점에 나가실 때 하나씩 넘겨보시고 하나씩 호주머니 넣고 오시면 따뜻해지실 겁니다. 네. 네, 오늘 나이덕의 시집 어두워진다는 것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